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의 저자 정치철학자 김만권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댓글 소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댓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롤로오님, 설마 당첨될까 했는데 정말 당첨돼서 많이 기뻐요.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네요. 좋은 이벤트 감사합니다. 공짜로 책걸상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선물까지 받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방송 듣고 읽고 싶었던 책이 한가득이었는데 얼른 다 읽고 댓글도 남기고 주위에 추천도 할게요. 책걸상은 꼭 수다를 엿듣는 기분이라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는 YG랑 JYP님 모든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책걸상에 눌러붙은 애청자가 될게요. 늘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 껌딱지처럼 눌러붙어 계실 애청자. 네, 흥지수 뿜뿜님께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자랑해야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랑만 하지 마시고 군대 간 아들에게 책 일부 좀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흥지수 뿜뿜님께 맞춤 큐레이션도 해드렸어요. 네. 달려라 선용님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분 네. 저희가 여러 분은 추첨했지만 한 분은 그냥 꾸겨 넣은 그분.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추천하고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던 분. 네. 네, 지채연 아빠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책 잘 읽고 댓글도 열심히 달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꿈터지기님도 좋은 방송 책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해야겠어요. 네. 네, 에어510님. 와, 11월 13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이벤트까지 당첨되다니 너무 기뻐요. 제가 아이폰 유저다 보니 팟빵에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열심히 달겠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로 배움과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가봄님 책걸상 애청자 좋은가봄입니다. 이벤트 참여보다는 잘 듣고 있다고 안부 전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이리 책꾸러미를 받게 되다니요. 지금도 집 정리하면서 두 분의 유쾌한 낄낄거림에 기득거리고 있습니다. 방송 덕분에 우울함을 이겨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뭐 이리 거창하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살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독지가가 되고 싶은 마음에 괜히 복권도 사보고 여튼 삶의 확실한 활력소 책걸상 계속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추워질 텐데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제가 댓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책걸상은 기쁨 주고 사랑받는 팟캐스트군요. 예. 저희가 듣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아주 열혈 청취자분들이 꽤 계시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들으신 분들이 약간 중독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의 케미를 보니까 이게 중독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캠인가요? 저번에 그렇지 않나요? 비정규직이라고 까긴 하고 네. 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 제목만 보면 정말 오늘도 일하기 싫어지는.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저희는 왜 이렇게 맨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일의 굴레 속에서 한번 나가보자라는 건데 그래도 김만권 선생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또 만만치 않은데요. 근데 그나마 저희들은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뭐 일의 굴레 속에 있다고 하고 뭐 우리 YG님 다 이제 뭐 JYP님 다 일의 굴레 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뭐 좋아하든 네. 싫어하든 그래도 할 일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일이 좋아서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강요된 노동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그나마 이제 아주 행복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비유를 그대로 빌리자면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아도 잡을 물고기도 없고 설사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물고기가 충분치 않은 세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뭐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꿀 미래의 세상을 염두에 두면
더욱더 좀 다시 모든 사람이 다 일자리를 가지고 충분한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노동사회가 다시 올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나 혹은 기초자본이 필요한 건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 그 논리 다 동의해. 하지만 그게 도대체 가능하겠어?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분명히 던질 것 같은 질문들을 저희가 좀 대신 해보면요. 일단 그러면 사람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막 나눠줘. 소비할 수 있는 돈을. 그러면 일을 안 할 거 아니냐 아무도. 네. 아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지금 현재 녹색당에서 우리나라가 그 나눠주자고 하는 수준이 얼마냐면 지금 사실은 40만 원이에요. 예, 40만 원 우리 모든 국민에게 주자. 매월 40만 그러니까 매월 4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말 높여서 한 5, 60만 원으로 잡아도 실제 여러분 생활해 보시면 5, 60만 원으로 생활이 되십니까? 안 되죠. 안 네. 되죠.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본 소득 없이 매달 내가 일을 하는데 한 60만 원, 70만 원을 벌어요. 네. 그러니까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한 150만 원 정도가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추가 예, 월 소득에서.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버는데 나한테 이제 그러면 이게 정말 빠듯한 한 달 맨날 내가 빠듯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기본 소득 40만 원, 50만 원 얹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되게 생활 자체 나의 생활 자체 패턴을 완벽하게 바꿔주는 정도의 아, 돈이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예. 3인 가족인데 지금 한 명만 일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만약에 1인당 50만 원씩의 예. 기본 소득이 추가되면 추가되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두 배로 300만 늘어나는 원이 거죠.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150만 원 늘 빠듯할 때는 내가 이거 포기해 버릴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오히려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생길 수 있어요. 아 내가 좀 더 일하면 좀 더 나은 삶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라는, 자기 예. 개발도 좀 해볼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 수 자기 있고. 개발, 자기 투자 없이 우리가 더 나은 직업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책도 좀 예. 읽어볼까. 예. 책걸상도 좀 들어볼까. 예, 그렇죠. 그게 이런 생각 할 수 가능해지는 있게 거죠.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예. 기본 소득 제도가 실시되면 책걸상 청취자가 늘어나는 거군요. 통할 수 있겠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기본 소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인당 한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무도 일을 안 할지 예, 모르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액수는 그렇게 일을 뭐 안 해도 될 만큼 아주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의 소비력만 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기본 소득이 최대한의 소비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소비력을 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필요를 해결해 주자라는 그 아이디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뭐 한 달에 내 통장에 50만 원 정도씩 더 꽂힌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50만 원어치 일을 덜 할 수는 있겠죠. YG는. 아 그럴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디스를 원고를 2개 안 쓴다. 두 개를 안 쓴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 부자들한테도 예. 나눠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아 이거는 이게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부자들한테 돈을 주냐 그러는데 사실은 부자들한테 돈을 줘도 부자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누진세만 잡혀 있으면 우리가 소득세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득세로 해서 세금으로 그냥 다 빠져나와요. 정확하게 예. 지적을 하셨던데 그 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예. 대목이죠. 줘봤자 어차피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상관없다. 아니, 부자들한테 아무리 줘도. 그래도 지금 최고 세율이 뭐 45%라고 예. 치면 반이 예. 안 되니까 50만 원 주고 25만 원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반만. 아닙니다. 거기 구간 위로 올라가면 네. 우리가 여러분들 누진세라고 그랬을 때 그 구간마다 설정이 돼 있잖아요. 얼마씩이 더 내는 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누진세를 제대로 설정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누진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일정 소득이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주는 기본 소득들이 세금으로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최고 세율을 좀 올려야겠군요. 그렇죠. 올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부자들에게 돈을 줘도 세금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줘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가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도 어떤 시스템이냐면 대부분 다 복지 혜택을 줄 때 신청하게끔 만들어 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률이 정말 떨어져요.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무지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분들이 첫 번째는 이 제도 자체가 있는 경우를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도 신청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하게 만들어 놓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서양 사회에서도 이게 부분 복지 속에서 신청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신청률 자체가 확 떨어지는데 특히 신청률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정작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떨어져요. 예. 그리고 또 많이 지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줄 사람과 안 줄 사람을 선별하기 시작하면 선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다음번에 제가 말할 거였는데요. 우리 하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육아수당 네. 예, 이번에 10%안 주려고 거기 선별하는데 1,600억 썼습니다. 아. 예. 그냥 주는 게 나아요. 그거 그냥 다 하위 주는 게. 90%한테만 예, 준다고 하니까 준다고 하니까 그 10%를 가리는 데만 행정 비용이 1,600억이 1,600억이 든다고요. 들었어요. 1,600억을 예. 차라리 나눠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세금 제도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부자들한테 간 건 다시 환수가 빠져나게, 되도록 환수가 하면 되지 되도록 하면 않느냐. 된다. 예, 예. 근데 그 현금으로 반드시 줘야 된다. 뭐 상품권이나 무슨 바우처나 이런 걸로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성남시에서 했던 그 지역 청년배당? 화폐, 청년배당. 네. 청년 배당, 예, 뭐 청년, 예, 청년 배당에서 지역 화폐, 지역 같은 화폐 걸. 이런 거를 비판을 하셨는데 예. 꼭 현금으로 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자기 소득의 전부일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본소득은 시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네.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품권으로 우리가 주게 될 때 선택에 있어서의 제한이 들어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나는 쿠팡이나 11번가에서 사고 싶은데 꼭 지역 시장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 상품권을 받으면 예.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약간.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만약에 내가 어디라도 내가 정말 50만 원밖에 없지만 내가 어디라도 한번 여행이라도 가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상품권 예, 깡을 예, 해야죠. 상품권을. 아,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금이라는 것들이 음. 가장 우리한테 선택권을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선택권 자체를 시장에서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게 기본소득의 의이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현금이라는 그냥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굳이 상품권도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굳이 그러느니 그냥 현금 주면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현금이라는 건 최대한의 선택폭을 준다라는 개념으로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했던 건 뭐 성남시 상권을 살리는데도 이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남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으로 줬던 건데 사실은 그게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를 염두에 둔다면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원래 거죠. 기본소득의 취지로 본다면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그리고 참 이제 많은 분들이 청년 배당을 기본소득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뭔가를 준다면 그 지역 내 모든 사람한테 가야 기본소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청년이라고 설정을 해서 그 구간을 설정해 버리면 사실은 기본소득에 원래 원하는 원래 지향하는 바를 잃어버리죠. 예, 그래서 어떤 구간이 설정된 소득을 자꾸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건 제가 봤을 때 뭔가 조금 잘못된 호칭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이 이제 현실의 사례를 염두에 둔다면은 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었는데 부결되었다라는 사실도 뉴스로 전해 들었고 알래스카 같은 데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석유가 나는 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현재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나 지금 현실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다 이제 실시되고 있는 곳은 사실 알래스카 연구기금인데요. 알래스카에서는 이게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발견됐을 때 이 해먼드라는 주지사가 이게 알래스카 헌법에 박아버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4분의 1의 소득은 4분의 1의 이익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소득의 방식으로 나눠준다라고 이걸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건 정말 이거 했던 분이 또 공화당 출신 주지사예요. 이거 민주당 출신도 아니에요. 그분이 딱 그렇게 해버렸는데 여기서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는 매해 1인당 2,000불을 맥시멈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이게 돈을 1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가마다 지급되는 액수가 보니까 800불 사이에서 1,300불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연구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비판하려고 뭐 알래스카 연구기금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올해 얼마 주기로 했냐면 1,600불 주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16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160만 원 정도 1인당 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3인 가족이면 48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1년에 예. 한 500만 원 정도의 과외 소득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500만 원 정도에 생기는 거죠. 500만 원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통장에 꽂힌다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액수죠. 그래서 실제 알래스카에서는 이게 그 운영이 되고 있고 더 나가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주민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거주 기간만 채우면 이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줘요. 아 영주권자 아니라도 주는 예, 겁니까, 일정 그러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이 조건을 채우면 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우리가 알래스카 가서 이렇게 어떻게 저 취업 비자 하나 얻어가지고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얼마 일정, 동안 예, 이상 살면 얼마 다 동안 줘요? 이상 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요. 그러면 예. 저기 알래스카에 사는 예. 뭐 김상덕 씨나 이런 분 다 받겠네요. 예, 영주권이 예, 있든 없든. 예. 일정 거주 기간의 요건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 이 대목에서 그런 질문도 예.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한다면은 줘야 되는 겁니까? 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일정 이상의 거주 기간을 채운다면 조건을 채운다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야 세금도 안 내는 사람 왜 주느냐라고 하는데 세금 아닙니다. 내죠. 예, 우리나라는 간접세 시스템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음. 우리나라에 사르는 물 한 병만 사면 무조건 10%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다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사실은 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건 제가 줘야 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우리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예. 만약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 부분은 끝까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그럴 수도 같다. 있겠네요. 이런 그런데 생각이 어쨌든 맞아요. 외국인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뭐 상품 하나 구입한다고 그래도 거기에다 세금들이 붙는 거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한테 되게 세율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 이 세금으로 많이 내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뭐 최근에 보니까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네네. 활동 안 한다고 하는 선수들도 나오고 있죠. 봤어요. 예, 기사도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초자본 얘기로 좀 넘어가죠. 기초자본은 개념이 어떤 거예요? 아까 뭐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만. 예, 일부에서 제가 그 여러분에게 이 사회적 상속, 모두를 위한 사회적 상속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세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돈이 돈을 벌고 노동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고 그러니까 자본 소득이 이제 커지고 있고 비중이 커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번 돈들이 자식들한테 물려 넘어가는 것. 뭐 쉽게 말하면은 그 금수저 흙수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여러분 그 21세기 자본 피케티가 쓴 게 내용이 그거거든요. 돈이 돈을 벌고 그 돈들이 자식들한테 세습되면서 그 세습 자본이 불평등을 늘려간다라는 내용이고 정말 놀랍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수저론으로 네. 이걸 정말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피케티 책을 굳이 읽지 않았는데 체감적으로 그 핵심을 간파해가지고 예. 금수저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 같은 건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금수저의 뉴욕에서 박사하신 예. 분도 모르는 걸 보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따로 부르는 용어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 금수저들을 지칭한 용어는 있죠. 이제 리치들이 아니죠. 얘네들은 슈퍼 리치라고 부르죠. 아. 예, 그래서 슈퍼 리치는 정말 최근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 리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신문 보면 우리나라에도 슈퍼 리치 섹션들이 있어요. 아. 예, 있는 신문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용어죠. 그래서 이제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닌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진짜 부자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난 뭐 자식들한테 재산을 많이 안 물려주겠다. 뭐 0.1%만 주겠다. 이제 0.1%가 1,000억 원이에요. 아니, 예. 저 그 기사 보고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오, 빌 게이츠 멋있네 했는데 계산을 가만히 해보니까 1,000억 원이야. 아 이건 멋있잖아 그래도. 아, 뭐 멋있긴 하죠. 그런데 1,000억 원이면 뭐 1,000억 원이면 충분히 그 돈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예. 뭐 무슨 뭐 재단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또? 예, 다 그분이 네. 내가 물려주는 게 다 재단 이렇게 재단 이런 만들어서 물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말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웃긴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세계에는 진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전체의 부가 풍요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체 부는 풍요로워요. 그런데 부자들이 너무 부자예요. 이 부자들이 진짜 너무 부자인 세상이 돼버렸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삼성에 있는 이건희 그리고 이재용 부자가 합쳐서 제가 작년 통계 보니까 30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산이. 그런데 올해 서울시 예산이 29조예요. 예? 서울시 예산이 29조인데 두 사람이 30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재산이면은 1년 동안 서울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울시 인구 1,000만이에요, 여러분. 야, 진짜 부자긴 부자다. 네.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혹시나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네. 금수저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실버 스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아, 알게 그래요? 아, 예. 실버 스푼? 네. 그래. 아, 걔네는 설마 금으로 숟가락을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한 거야. 네. 실버 스푼이 비슷한 표현이라고 네.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부가 편중됐다는 건 뭐 계속 한 얘기인데 그럼 기초 자본이라는 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젊은이들과 그리고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출발선상의 공정성이 지금은 이제 너무 깨져 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 출발선상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젊은이들에게 왜 그럼 특히 젊은이들에게 출발선상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려고 하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어린 세대들에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불평등 교정 효과가 커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불평등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린 세대들에게 많이 투자하라 그러거든요. 음. 그런데 그렇다면 인생을 출발하는 시점에 최소한의 자기가 인생을 설계해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 시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 될 때잖아요. 그럼 그걸 기점으로 해서 준다면 성인에게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인생 계획을 설립할 수 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투자하기 때문에 불평등 교정 효과도 높일 수 있어서 이 시점에 우리가 돈을 주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통상적으로 선거권을 가지는 정도의 시점. 그쵸. 18살이나 왜냐면- 19살 정도.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그 음. 시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세가 지금 투표 연령인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19세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럼 거죠. 19세가 되는 생일날 음. 통장에 가령 뭐 몇천만 원이 다 꽂히는 뭐 이런 방식이에요. 예, 그런 방식이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로 이제 되어 미국이 지금 20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0살이 되면 이제 매년 4년 동안 미국에서 제한한 제도에 따르면 2만 불씩 들어오는 거로. 아, 예, 네 번 주는 걸로. 4번 주는 거로 거기는? 4년 동안.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아, 있습니다. 괜찮다. 그러는 실제로 있는 제도라고요, 미국에서. 아니죠. 그게 제한된 아, 제도. 그렇게 제한. 해보자고 제한. 한번. 그렇게 해보자. 미국에서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이게 예일 대학교에 있는 이 브루스 에커만이라는 그 학자가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았느냐라고 하면 아주 이제 여러분들 그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 미국 혁명에 참가했던 그 아주 사상가가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상식이란 유명한 책을 그렇죠. 썼죠. 라이터기도 하죠. 네.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 지구의 자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동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사유하기 시작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사유화돼서 다음 세대들은 사유할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세대의 권리를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일정 연령에 이르러서 성년이 됐을 때 인생 출발 자금을 주자. 그러면 그걸로 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에커만이 이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에커먼이 그 제도를 예. 제안한 게 1999년인데 9년이었던 거죠. 1999년 기준으로 예. 20살, 21살, 22살, 23살까지 생일날마다 2만 달러씩 예. 꽂아주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러면 뭐 사상가가 뭘 알겠느냐 하지만 여기서 같이 도와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앤 알스토시라고 하는 세금학자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예,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상가와 실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금학자가 같이 이제 제안했던 그 그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YG는 뭐 이름만 나오면 다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고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네. 청취자분들 모르셔도 정상입니다. 전 다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미국의 상위 20%들에게 부유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조금씩 더 걷어가지고 예, 2%. 그런 거죠. 상위 2%에게. 예, 아니 상위 20%에게 정액 2%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거죠. 상위 20%에게 너희들 자식들한테만 물려주지 말고 예. 조금 세금으로 더 내서 그걸 모아가지고 전 국민의 아들 딸들에게 뭐 상속을 주자 뭐 이런 2%가 거잖아요. 뭐의 2%였죠? 그러니까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유세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세를 보유하는 거.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 전체 재산의 2%를 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매해 부여되는 거죠. 예, 매해 부여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재산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억을 내야 되는 거죠. 해마다 예, 해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되게 많은 거로 그러니까 생각하시는데 해마다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2%씩 내라. 2%, 예, 정액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진짜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부동산이나 이런 데 부여하는 그 세금들이 정말 우리 보유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들입니다. 그 1가구 예. 1주택은 빼주고 뭐 이런 거는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외 없이 이 이론에 따르면 예, 2%를 이제 정액을 부여하는 건데요. 이건 뭐 사회마다 제가 봤을 때는 합의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미국에서는 생각해요. 어쨌든 아이디어지만 예. 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거는 없는 상태이고 예, 다른 실행되고 나라는 있는 거죠. 있어요? 혹시 있는 나라가? 이것과 이 아이디어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는데요. 실제 영국에서는 이게 사회적 지분, 이걸 사회적 지분 이론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지분에 대한 발상이 영국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노동당 내에서 중도 좌파들이 이 사회적 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아이디어가 또 미국에서 건너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이제 노동당이 야, 우리가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게 한 거죠. 그랬더니 두 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하나는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 연령에 이르렀을 때 돈을 우리가 일정 정도 주자라는 아이디어와 또 다른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애들이 태어났을 때 계좌를 열어주고 우리가 그때 돈을 투자해서 18살까지 잠궈 놓고 18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질 때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게 해주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18년 정기예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8년 동안 돈을 굴려주는 거죠. 저는 그것도 재밌던데 매칭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부모들이 1,200파운드의 한도 내에서 아이들에게 또 투자할 수 있게 해줬어요. 1,200파운드? 1,200 얼마 파운드. 되지는 한 160만 예, 원? 160만 원 정도. 네. 예. 그런데 그게 그럴 듯한 게 이제 태어나면은 막 이제 친지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반지 받아가지고 돌반지 예,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는데 그거다 예. 모아가지고 예. 하면 뭐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아이 계좌에 넣어준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예. 돌잔치 비용으로 다 쓰잖아요. 그거.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겠죠. 그러지 말고 애 이름으로 된 계좌에 예. 넣어주자. 근데 원래 그게 저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유태인 가정의 오랜 문화래요. 그래서 유태인 애들이 성장했을 때 부모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돈을 넣어서 불린 돈을 일정 연령에 이르면 돈을 주면서 자, 이 돈은 그냥 그렇게 막 쌓인 돈이니까 네가 인생을 실패하든 뭐하든 네가 알아서 써라라고 돈을 준대요. 예. 그럼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액수 같은 거는 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김만건 선생님 주장대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만 19세가 되는 날 우리가 준다 나라에서 혹시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아, 예.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예.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기본소득주의자들이 기초자본주의자들 비판할 때 하는 말이에요. 아, 또 자기들끼리도 약간 자기들끼리 싸우는 논쟁해요. 거군요. 예.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주의자들이 싸우거든요, 맨날. 근데 이 기초자본주의자들 비판할 때, 야, 그 젊은이들이 다 흥청망청 써버릴 거다. 뭐 스포츠카를 사거나 뭘 하거나 그렇게 써버리면, 세계일주하고 예, 막. 세계일주하고. 야, 그러면 어떡할래?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알고 보면 그건 진짜 니네들이 생각하는 발상 자체는 지독한 후견인주의 발상이다. 젊은이들이 20살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자기 스스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나 누군가가 뒤에서 쓰는 법을 쓰는 용도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본소득주의자 니네들은 이제 매달 주는 돈을 한꺼번에 주세요 하면 절대 못 주거든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발상이 사람들이 그 돈을 주면 제대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걸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 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충분히 자기의 의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투표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투표권을 줬는데 젊은이들한테 투표 안 한다고 해서 그 투표권을 뺏을 거냐. 예. 그런데 그 젊은이들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에 자기 설계를 하고 자기 스스로 쓰는 거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그 젊은이들에게 맡겨놓자. 그리고 라고 설사 이야기를 합니다. 흥청망청 다 예. 써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왜 그렇게 문제냐라고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특히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바우만이 떠오르는데요. 바우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무도덕한 세계에서 왜 그런 일에만 그렇게 지독하게 윤리적이냐? 라고 물어봐요. 네. 바우만이라고 폴란드에서 활동하다가
영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회주의 지식인, 뭐 좌파 지식인이 있는데 뭐 좀 YG는 가령 20살 때 네. 나라에서 한 3천만 원 줬어요. 그럼 어디다 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도 등록금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혹은 이제 뭐 등록금을 낼 여윳돈이 좀 따로 있었다면 집안에 그 여행 같은 걸 한번 해본다든가 뭐 1년간의 해외 연수 뭐 이런데 한 그 정도 돈이 들잖아요. 근데 뭐 해외 연수는 모르겠지만 등록금으로 쓴다면 그거는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은 원래 부모님이 주시던 거잖아.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는 그 돈을 그러면 부모님이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한테서 등록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뭐 1년간 해외 연수를 간다던가 아니면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식의 내 김만권 경험을 좀 선생님은 쌓는 대로 예를 들어서 20살 때 나라에서 3천만 원이 나온다. 그럼 막 알고 있으니까 막 17살 때부터 기다렸어. 몇 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3천만 원이 딱 나왔어요. 그럼 어디다 쓸 것 같습니까? 제 20살 때를 돌이켜 보면 네. 술을 마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긴 하죠. 정직하게. 그런데 저는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모든 우리가 20살에 이르는 청년들한테 투표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비난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너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투표하지 않는 것도 너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 돈을 가지고 개인들이 어떻게 쓰는가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자기의 인생관의 문제고 국가가 거기에 굳이 개입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걸 설정해 주는 게 정말 얼마나 올바른가라는 생각,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 마시면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그 저한테는 안 물어보셔서 제가 예. 스스로 이제 답을 하자면 저는 쉽게 못 썼을 것 같습니다. 소심해가지고. 아니 이래가지고 지금 차별하는 거야? 아니, 아니. 되게 두 비정규직이 왜 비정규직인지. 아니 너희들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된 거고 나는 아니, 이래서 지금 정규직이 된 거야 이런 거잖아. 두 분은 농담을 섞어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제 진심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평생에 한 번만 딱 주어지는 기회잖아요. 그 정말 이거는 소중한 돈인데 야 이렇게 쉽게 어딘가에 지금 결정해서 쓰지 못하고 일단 계속 넣어놓고 이거 했을까 저거 했을까 갈등하면서 실제 에커만도 뭐라고 이 사회적 지분 이론을 제안했던 이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맞아. 그 설계나 예. 생각을 하는 것 예. 자체가 그래. 사실은 큰 예. 인생 공부인 예. 거죠. 맞아. 내가 근데- 20살 때는 3천만 원은커녕 300만 원도 없으니까 설계 3천만 자체가 안 원이 되는 있으면 거죠. 뭘 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인생의 설계, 그러니까 인생의 설계가 가능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뭘 물려받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 인생을 설계해 본다는 생각조차 못 해본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장의 뭐 생존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그쵸. 닥치는 여러 가지 그렇죠. 과제들을 예. 해결하는데도 예. 급할 테니까. 그리고 정말 저도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 가서 했을 때 그때 정의당 강연인가 가서 제가 했었는데요. 거기서 젊은 친구 한 명이 저는 그런 돈이 생기면 집안에 빚을 갚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이 나왔으면 이미 집이 빚에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이제 저희들 이렇게 추론을 해볼 때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젊은이들 제가 봤을 때 엄청 윤리적인 거예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게 아니라 집안이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미국에서는 설계를 할 때 또 이런 또 조건을 좀 달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거 연령이 되었을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 조건을 뒀는데 일단은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다 마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돼요. 그거 마음에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제도들이 확립이 되면 당연히 재무교육이라던가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뭐 돈 3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요령 있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같은 것들도 좀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영국에서 아동 신탁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했을 때 이 설계자들이 이 비난을 염려해서 이 어떻게 하냐면 쓸 수 있는 용도를 제한했어요. 근데 정작 영국 정부가 이 설계자들한테 다시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관리하는데 이거 도덕적으로 쓰도록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드니까 알아서 쓰게 해주자.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역제한을 해요. 예, 그냥 굳이 우리가 이걸 우리가 어느 용도를 제한하지 말자라고 이제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봐서도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은 개입해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제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슷한 제도 제한한 정치인이 있잖아요.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예. 맞아 부자들한테 돈 좀 걷어가지고 그걸로 뭐 돈 주자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예. 2018년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이었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이제 사회적 청년 상속제도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상속제를 제안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증여 상속세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17년에 5조 4천억 원이 거쳤대요. 근데 이걸 이제 2018년에 성인이 되는 젊은이들의 숫자로 나눠봤더니 한 사람당 1,000만 원 이상 그래요. 정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거두어지고 있는 증여 상속세만 가지고 증여세하고 상속세만 합쳤을 때도 1,000만 원 이상 줄 수 있다. 지금은 그걸 그거 그냥 일반 뭐 세수 회계 다 집어넣는데 그거를 따로 빼가지고는 새로 성년이 되는 친구들한테 다 이분하게 나눠줬더니 한 1,000만 원씩 된다. 그거 상당히 말 되죠. 말 되네. 그건 또 증여 상속세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속세로 쓰는데 그러니까요. 명분이 딱 명백하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 또 이것도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증여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 어쨌든 명백하게 자기가 낸 돈이 사회적 상속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쵸. 내가 세금 좀 내가지고 그거 17반 모아서 전 국민의 아들 딸들한테 다 준다. 약간 생색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여 상속세를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약간 올린다고 그러더라도 좀 투덜투덜 되긴 하겠지만 뭐 자 어쨌든 기본소득하고 기초자본 둘 다 하면 뭐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둘 중 하나만 택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초자본이 뭐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초자본이 훨씬 더 현실적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5조 4천 원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소득은 돈이 훨씬 많이 듭니까? 그렇죠. 기본소득은 40만 원씩만 줘도 237조 정도 들어요. 1년에? 1년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월 40만 원씩 우리나라 줘도 정부 예산이 지금 한 300 지금 429조일 거예요. 올해가. 429조.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복지 예산 등등을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해도 한 달에 40만 원씩 주는 게 한 270조? 240만 원씩 주는 게 230조에서 40조 사이. 230, 40조? 예. 그러면 100만 원씩 만약에 준다고 치면 한 500조 정도 드는 거죠. 드는 거예요? 안 되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기초자본은요? 기초자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주는 게 5조 4천억 원 된다고 1년에? 예, 1년에. 근데 그건 따로 거둘 필요 없이 예. 지금 예. 걷고 있는 그러면 한 3천씩 준다고 하면 15조? 예, 15조에서 16조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15조는 왠지 예. 우리가 조달 가능할 것 같은 가능한. 느낌에 드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이제 아동신탁기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 아동신탁기금은 사실은 초기 비용이 훨씬 또 덜 들어요. 아하. 그렇겠죠. 왜냐하면 넣어놓고 복리로 불어나는 걸 나중에 주는 거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작죠. 그래서 실제 이걸 설계했던 르 그란데라는 학자가 자기 가디언지에다가 이게 돈이 얼마를 들었는가 기고한 거예요. 기고한 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가디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당시 영국 교육 재정이에요. 영국 전체 재정이 아니라 교육 재정의 0.5%가 들었다 그래요. 예. 0.5%. 그래서 이게 7년 후에는 우리가 돈을 한 번 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7살이 되면 또 한 번 더 넣어주는 거거든요. 또 동일 액수를. 네. 그래서 1%로 아니야. 1%로 불어날 거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유지할 만하다는 거죠. 복리로 계산을 하면은 그 성인 연령이 되었을 때 한 2, 3천만 원 정도는 그쵸. 불려가지고 줄 수 있다라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괜찮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근데 거잖아요. 지금 뭐 이게 사소한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시행을 한다 그랬을 때 그 19살이 되는 사람한테만 딱 주고 20살, 21살한테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태어나는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가 연령을 정해서 우리가 주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만 19세가 되면 줄게라고 시행하면
막 며칠 사이로 뭐 1년 한두 살 차이로 못 받는 아이들은 그거 어쩔 수 없는 되게 거지. 억울하고. 그거는 모든 그거 정치 그 모든 군 복무 기간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출생 신고 잘못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고. 이게 네. 문턱 효과라고 소위 부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문턱 효과라고 어쩔 수 불러서 없다, 그런 모든 거는.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부분인데, 근데 이 문턱 효과에 의한 저항이 사실은 20세에 이르렀을 때 정액을 주는 제도가,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구자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주는 제도가 훨씬 더 심해요. 저항이. 그렇겠죠, 저항이.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액수가 기본적으로 크고, 음. 예, 액수가 기본적으로 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우리가 아기들한테 뭔가 투자한다는 데에서는 사회적으로 저항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청년에 이르렀을 때 그 연령, 성인 연령에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또 사회적인 저항들이 생겨나요. 아기가 술 마시고 엉청망청 예, 쓰진 않을 쓰진 테니까. 않으니까. 자, 99년도에도 뭔가 논문이 제안이 나왔고 기본 소득 같은 건 더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그렇죠. 기본소득은 정말 토마스 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나오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퓰리즘 스타일의 공약들 많이 내는 그 많은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겁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일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 아, 예, 노동윤리. 예, 노동윤리의 지배성, 그 지배적인 노동윤리 때문에 생각해요. 일하지 않고 않는 자에게 뭔가 무상으로 뭔가를 준다. 뭔가 대가 없이 준다. 아무 조건 없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진심으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냥 하다못해 그 저소득자나 혹은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명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보도블록이라도 파헤치라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공근로인 거고. 그게 참 우리가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막 20살 때부터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러면 너는 야망도 없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하고. 그 말 정말 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런데 반대로 또 막 그 학교 휴학하고 어디 가서 무슨 뭐 희한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배가 불렀구나 네가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군요. 노동윤리, 노동이 신성한 것이요. 이 예, 얘기를 예, 너무 예.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노동 밖으로 분배를 노동 밖으로 내보내 자꾸 이제 나가서 하는 걸 상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일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강요된 노동은 이제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부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는 나눠줄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나눠 갖는다라는 그 발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파의 한 조각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발상이 사실은 분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그 우리가 강요된 노동이라고 부르는 아주 3D 업종의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쪽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걸 탈피하려고 저는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일을 예. 누가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아하. 예,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본소득이 이런 어려운 강요된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 협상력을 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 그리고 근로 시간이 예.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군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직장에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모멸감을 참고 견뎌야 되는 예. 분들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이런 일 안 하고도 이런 모멸감 겪으면서 이런 일 안 하고도 기본소득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 음. 회사에서 욱해서 품에 품고 있던 사표를 던지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진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사람들이 퇴사하면은 회사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회사의 분위기 같은 걸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이 여러분의 기본소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소비력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이제 기본소득이 됐든 기초자본이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현실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지를 막 좀 서로 뜻을 모아보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제가 내일 아침에 그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차분히 준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배 정책이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초 자본은 내일 아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게 저는 아이들한테 주는 이 모델 베이비 모델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비용이 작게 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전 이게 생애 주기 모델로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20년마다 한 번씩. 예. 그렇게 해서 생애 주기로 20년마다 20살, 40살, 40살, 60살 60살 이렇게. 예. 그래서 생애 주기 자본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재기의 기회를 주는 재기의 거군요. 기회를 주는 음. 그런 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가 훨씬 더 되게 좀 뭔가 다이내믹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뭐 한 39살 6개월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 친지들한테 전화도 자주 오고 너 받으면 뭐 할 거니 뭐 이런 공동체 그러고. 생활이 네, 그리고 좀더 이제 활성화되겠죠, 그 예. 40살 생일 직전쯤 되면은 막 여기저기 투자증권에서 전화 오고 막 그러겠군요. 아니, 근데 네. 그거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면서 그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에 대한 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기본소득에 관련된 책들 중에서 가장 딱 요점만 추려가지고 정리가 잘 돼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도 주는 책인 것 같았고, 덤으로 굉장히 논쟁적인 기초자본까지 같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에 대한 책을 딱 한 권만 읽는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네.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님 그 책 읽으시고 가끔씩 대통령이 읽은 책이라고 막 이렇게 홍보해 주시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을 권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영향력이 있다면은 이 책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가다 읽고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좀 정책의 발상의 전환 같은 거 할 수 있지 책에 않을까. 저 현 대통령을 특별히 디스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네. 예, 뭐 이게 그 소득 그 주도 성장 정책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제가 사실은 이걸 비판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뭐냐면 모든 국가는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 책걸상이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지금 수다를 떨었지만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데는 당연히 전혀. 실패했습니다. 네. 네. 네, 책을 다들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훨씬 많은 정보들을 그리고 생각할 거리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끝으로 이 책의 프롤로그 맨 앞에 이 김만권 선생님이 딴 사람의 말을 하나 인용을 해놨는데 요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상실은 안전의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힘의 상실이다. 야, 이런 멋진 말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짤입니다. 예. 망골이잖아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힘. 예. 네, 우리가 요 책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이상주의자의 택도 없는 발상이 아니라 진짜 가능한 건데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하게 들어는 봤지만은 뭐 좀 이렇게 몽상가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정독을 하시면은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계기로 해서 김만권이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와 조우하는 또 기쁨도 한번 누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 책을 계기로 기본소득주의자였다가 기초자본주의자로 바뀌었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뒷얘기 하나 하자면은 이 책 딱 처음 언급됐을 때 근데 저자는 기초자본 편이더라고요. 제가 딱 얘기했더니 JYP가 바로 안 돼. 그 애들한테 지금 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지.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네. 네,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기초자본은 진짜 마음만 먹는다면은 당장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워낙 그 현실적인 그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 중에 두 개를 도입하는데 똑같은 재원이 필요하다면 글쎄요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 이렇게 그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가 크다면 그러면 기초자본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3천만 원 정도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3천만 원의 기준은 그 1인당 국민소득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니까 아하. 1인당 국민소득 정도를 이제 1년치만 음. 그것도 뭐 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3천만 원이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야. 예. 그러면 예. 그 저것도 괜찮겠다. 1인당 GDP 연동제 해가지고 예. 네, 그것도 올해의 1인당 GDP만큼을 내년에 20살 된 애들한테 그쵸. 주고 뭐 주고. 이렇게. 예. 그런데 저는 근데 이 친구들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 둘셋을 찾아내면 이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그렇죠. 않을까. 창업도 할 수 창업도 있고. 할 수 예,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뭔가 가능성을 주지 않을까. 아니 생각- 그리고 얼마나 멋져요. 딱 성인이 되는 날 생일날 돈이 딱 꽂히는 거야. 헬조선이라고 예. 나라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그리고 또 같고요. 이 네. 사회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막 이제 성인이 되는 친구들이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나를 배려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못했다면요. 제가 뭐 기초자본을 너무 옹호했던 것 같은데 저는 기본소득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본소득 반대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통장에 5달 정도만 이렇게 딱 기본소득이 꽂히면 모든 분들이 찬성하실 거라. 네. 저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또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도 책 주니까 음지에서 나와가지고 착한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뭘 자꾸 줘야 돼요. 자, 오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아주 깜찍한 책의 저자 김만권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통해서 기본소득 또 기초자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유쾌하고 박식하고 그렇죠. 여기 정치철학자 김만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자본과 기본소득이 그냥 단지 이런 게 있구나라기보다는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력의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께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